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림을 배우겠다는 작가들로 수두룩하게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신흥 부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까지.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미술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예술가의 삶의 유형이 있는데요. 살아생전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 미술가, 살아생전엔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야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미술가, 그리고 아주 드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쓸쓸한 인생 말로를 보낸 미술가.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화가입니다. 인생 최고의 명작을 그렸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먼저 그 문제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세계 초상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국보 중 국보로 손꼽히며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의 한가운데 걸려있는 작품 야간 순찰대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화가로 손꼽히는 빛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천재 화가로 불렸던 렘브란트. 그는 1642년 36살 나이에 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최고 명작으로 불리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구한 렘브란트의 인생사,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놀라운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 바로 렘브란트의 집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입니다. 네덜란드 신흥 부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저택을 렘브란트가 구매한 건 1639년 1월 5일, 그의 나이 33살 때였죠. 당시 렘브란트가 산 집의 가격은 무려 13,000길더.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 평균 주택 가격이 1,200길더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가 산 집이 얼마나 초호화 주택이었는지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초호화 주택을 구매하는 일 정도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이미 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렘브란트에게는 한 점당 500길더, 평균 집값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의 판화는 100길더씩 판매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 100길더 판화인데요. 100길더는 당시 노동자의 4달치 월급에 준할 정도였는데요. 웬만한 작가들의 유아 한정값이었습니다. 판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 명암의 대조, 유려한 선, 아마 그 작품성 때문에 유아 작품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판화 한 점이 그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렸던 거죠. 게다가 연간 100길더씩 수강료를 내더라도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우는 예비 작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으로 보면 집 2채 정도는 매해 사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거죠. 1647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무려 40,000길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 실력으로 성공한 엄청난 재력가였던 거죠. 당시 그가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볼까요? 31살 때의 모습을 그린 선술집의 방탕아라는 작품인데요. 탕자가 매운 물에서 방탕하게 노는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은 탕자로, 부인 사스키아는 작부로 출연시킨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한 그의 모습에서 약간의 오만함까지 느껴지죠. 또 하나의 그림은 1940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서 역시 암스테르담 최고의 작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연극배우 같은 옷을 입으면서 높은 데서 내려보는 그의 눈길에는 성공한 화가의 자신감이 당당히 들어가 있고요. 손 아래에는 그의 이름 렘브란트가 일종의 브랜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의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해부학 수업을 주제로 렘브란트와 네덜란드의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시 다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이 수업 장면이 너무 합성 같지 않으세요? 학생 모두가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얼굴을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하는데요. 아마 화가가 개별적으로 그린 후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단조롭고 어색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수업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죠. 집중만 하는 건 아니고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도 그려서 각자에게 스토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어있는 시신의 그 핏기 없는 모습까지 정말 생생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당시 화가들처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따로 그린 다음 이것을 모아 지금처럼 그렸을 텐데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주제로 묶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빛을 쓰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림의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그림을 26살에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다른 초상화 화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카메라 감독님은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렘브란트 라이팅 혹시 아시나요? 인물을 잡아낼 때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조명 기법입니다. 약간 45도 위에서 조명을 주게 되면 얼굴의 절반은 빛에 노출이 되고 그림자가 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게 특징적인 렘브란트 라이팅인데요. 전체적 형태를 입체감 있게 하면서 얼굴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그런 조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한번 보자면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린 그의 자화상인데요. 이때 이미 그는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조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셀카 찍듯이 자기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화상을 놓고 보시면 렘브란트의 특유의 조명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역광을 주기도 하고 정면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셀카를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조명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의뢰받았던 그림이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 야간 순찰대였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는 프란스 반닝콩크 대장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민병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총 16명이 100길더씩의 돈을 모아서 그림을 의뢰한 1600길더짜리 대작이었죠. 지금 이 건물은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가 걸려 있었던 이 부대의 본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호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715년에 시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림의 상당 부분이 좀 잘려나가게 됐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민병대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전투에 참가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병대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이 있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민병대는 자신들의 집단 그림을 상당히 많이 의뢰했는데요. 현재도 이 같은 민병대의 단체 초상화가 대략 57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을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할 수 있었던 거죠. 야간 순찰 때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만큼 그림의 예술성 역시 정말 뛰어납니다. 저에게 초상화 중에 명작을 꼽으라면 저는 이 그림을 꼭 꼽는데요. 인물 모두가 살아 숨쉬는 듯 활동적으로 보이죠. 외국에서 국빈이와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나가기 위해 부대원들이 정말 모두 분주히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담은 그림인데요. 깃발을 꺼내고 머스켓 총을 만지거나 북을 치고 있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무기나 갑옷 역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야간 순찰 때는 영어로는 나이트 와치, 야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야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낮 그림입니다. 이게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 바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의 빛이 바래면서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밤을 그린 그림처럼 됐는데요. 2019년부터 아주 정교한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가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라이크스뮤지엄에 가서 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복원 과정에 있어갖고 전시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낙담을 할 텐데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박물관 측은 이 작품을 복원센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원래의 모습까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렘브란트의 집단 초상화의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나게 되고 렘브란트의 빛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이것이 그의 강렬한 연극적 조명 효과에 의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도 초상화적으로도 뛰어난 이 그림이 완성된 후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렘브란트가 아닌 다른 화가가 의뢰받아 그린 민병대 그림을 볼까요? 렘브란트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누군가만 돋보이게 빛이 쓰이지 않고 골고루 얼굴을 그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은 그림을 잘라 누구 한 명만 봐도 각각의 초상화처럼 보이도록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제 혹자는 이걸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은 구도이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걸 약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민병대 그림, 야간 순찰대는 당시 일반적인 그림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부각되게 그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규율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엄격한 규율보다는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시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네덜란드를 지키고 있던 강력한 그룹이었던 민병대들로부터 렘브란트는 점점 악평을 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자신만의 작품성을 고집하면서 점차 대중의 취향과 멀어지게 됐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철학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 렘브란트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붓터치도 물감이 똥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까지 하며 혹평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평론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론가들을 조롱했던 그림도 그리는데요.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옆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 보이시죠? 평론가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론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당시 화가들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가장 눈에 띄는 한 남자,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큰 일을 보는 모습인데요. 평론가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닦고 있는데 그 종이가 뭘까요? 평론가들의 글을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고요. 당연히 그림 의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야간 수천대라는 그림을 발표한 이후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화가로서의 평판이 점점 좋지 않았던 렘브란트,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전부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33살에 렘브란트가 엄청 비싼 대저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렘브란트가 한 번에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출을 끼고 샀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집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값은 집값의 4분의 1 정도였는데요. 나머지 잔금은 연리 5%로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입을 보면 사실 집값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림을 계속 잘 팔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림 주문이 뚝 끊기자 당연히 이 저택 비용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653년부터는 잔금 상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1656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살 때는 13,000길더였던 집이 팔 때는 그 값도 다 받지 못한 채 11,000길더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 이후 일종의 신용불량자가 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족족 압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꾸준히 남깁니다. 이때 그가 그린 자화상을 볼까요? 젊었을 때 그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이시죠? 63세의 자화상은 자신만만하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 수 없게 되자 도리어 그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철학적인 그림을 남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탕하의 규환처럼 여러 명작까지 남기게 되는데요. 30년 전 젊었을 때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예술가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린 덕분에 살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지만 죽은 후 그의 명성으로 그의 집을 다시 되찾습니다. 오늘날 그의 집은 그를 기념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술혼으로 죽은 후지만 결국 그의 집을 다시 찾은 거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나락으로 추락.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예술가 렘브란트. 그의 인생이야말로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